제15장 다중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 14장에서는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공부했었는데 이제 이 단원에서는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앞 단원에서도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단순이다 또는 다중이다 이와 같은 것을 구별한 요인은 바로 설명 변수가 하나로 주어졌을 때 반응 변수를 설명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되면 단순이라 얘기를 하죠. 그러나 어떤 반응 변수를 두 개 그 이상에 대한 설명 변수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럴 경우에는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중이라는 말은 다변수 함수라는 뜻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수는 일변수 함수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종속 변수를 하나의 독립 변수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라 할 것이고, 물론 선형이라는 것은 그 회귀 모델이 바로 선형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입니다. 그에 반해서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이 되는 다변수 함수에 대한 선형 구조를 갖고 있는 모형 자체가 선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회귀 분석을 하고자 할 때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반응 변수를 두 개 이상이 되는 설명 변수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어떤 회사의 매출액에 대한 증대를 광고비의 증대랑 비교해 가면서 분석을 했다면, 즉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설명 변수를 광고비의 증가를 이용해서만 생활했었습니다. 그때 반응 변수를 전체 회사의 매출액을 가지고 생각했었다면 이제 이 단원에서는 설명 변수가 두 개 이상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매출액이 증대되는 것이 단지 광고비를 증액한다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죠. 회사의 제품에 대한 어떤 성능도 중요하죠. 품질 그 자체, 그리고 가격, 그리고 AS,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설비 투자라든가 등등 보이지 않는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그 매출액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앞단에서 했던 것처럼 광고비 하나만으로 매출액이 증가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물론 어느 정도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매출액에 대한 증가를 여러 요인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요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15장 1절 다중 선형 회귀라는 개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재 도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매출액에 대한 증대를 두 가지 설명 변수로 우리가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교재 예제에 있는 예문입니다. 하나는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광고비고요. 또 하나는 설비 투자비입니다. 그랬을 때 반응 변수는 매출 금액이에요. 자, 보다시피 광고비와 설비 투자의 두 가지 설명 변수, 즉 두 개의 독립 변수에 의해서 종속 변수를 도표를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 되는 게 아니라 독립 변수가 두 개로 주어져 있는 상태니까 우리는 다중 선형 회귀 분석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는 이 단원에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선형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전제 조건에서 다루고요. 선형 구조가 아닌 경우는 비선형 구조는 뒤에 가서 다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광고비 및 설비 투자와 매출액에 대한 연관성을 나타낼 때 우리는 매출액을 Y라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할 때는 자, 이렇게 하고 플러스 입실은 이렇게 했었죠. 확률 변수를 뜻하는 오차였었고요. 베타와는 기울기, 베타 제로는 Y절편을 뜻하고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다시피 앞에서 다뤘던 것은 독립 변수가 하나인 경우였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독립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즉 광고비 이외에 설비 투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독립 변수, 즉 설명 변수가 두 개 이상으로 주어졌을 때 반응 변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구조 자체가 1차식 형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의 기본 모델은 이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음같이 일반화 시켜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변수가
꼭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베타1, x1 플러스 베타2 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전체 총 변수의 개수, 독립 변수의 개수가 k개가 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시로는 오차를 나타냅니다. 이 회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확률 변수를 뜻하는 오차를 입시론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앞에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 사용했던 그 입시론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즉 우리는 앞에서 이 오차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이 있었죠. 다중 선형 회귀 분석에서도 이 오차에 대한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오차에 대한 평균값은 이렇게 써도 되고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써도 되고 같은 말입니다. 평균은 0이다라는 가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오차의 분산은 등분산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시그마 제곱, 즉 분산이 다 같다라는 가정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차는 확률적으로 독립이다라는 가정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기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역시 동일하게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중 선형 회귀 모델은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선형 회귀식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선형 회귀식의 모양은 각각의 첨자를 하나씩 더 부여를 해서 i라는 첨자를 부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라는 첨자를 써서 베타0 플러스 베타1 x1i, 즉 자료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첨자를 하나를 더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타 k x 그리고 ki와 같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i는 1, 2, n이에요. 자, 이제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다중 선형 회귀식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베타0부터 베타 k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수가 되는데요. 이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추정량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는 추정량을 계산하는데요. 자, 이 yi를 추정하는 것을 yi 햇을 이용해서 추정값을 이렇게 우리가 기호 표기할 때 항상 이 책 안에서 햇이라는 기호를 써서 주로 표시를 해 왔었습니다. 이제 베타0를 추정하는 추정량은 B0, 베타1을 추정하는 추정량은 B1. 자, 이제 x1i 마찬가지로 베타2를 추정하는 추정량은 B2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얘는 BK 그리고 XKI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이 YI를 다중 선형 회귀식을 추정하는 추정 회귀식을 이와 같이 표시했을 때 이 B0부터 BK는 각각의 베타0부터 베타 K라는 이 모수에 대한 추정량인데요. 앞에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이 추정량은 오차의 제곱의 총합이 최소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최소 제곱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즉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여기 첨자를 두 개씩 썼으니까 만약에 첨자를 하나 더 쓴다면 여기다 이제 i를 써서 이렇게 표시를 하나 더 한다면 여기 입실론 i가 되겠죠. 그래서 입실론 i의 제곱의 합이 i가 1부터 n까지예요. 이것이 최소가 되게끔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최소가 되게끔 한다 해서 우리 책에도 보면 여기 mean하고 여기 아규먼트의 약자를 써서 arg 이렇게 썼습니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B0, B1, BK들은 바로 이 최소 제곱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기호를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입실론 i의 제곱은 바로 여기에서 이제 요 식에다 플러스 입실론 i 이렇게 표시한다면 다 넘기면은 여기는 yi 마이너스, 자,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베타0 마이너스 베타1 x1i, 그 다음에 이거 다 넘어갔다 보면 베타 k, 이미 앞에서 했던 거니까 자연스럽게 1변수에서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다변수로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한 형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한 미니멈 값을 계산했다면 그 미니멈 값을 우리 책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추정량은 이 조건 하에서 오차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게끔 추정했을 때, 즉 이것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이 값들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추정량들입니다. 이 모수에 대한 추정량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모수들에 대한 추정량을 우리가 유의성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규모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그에 따른 대립값을 세운 다음에 통계량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검증 작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우선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광고비, 설비, 투자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 교재에 보면은 광고비와 매출액 사이에 산점도가 있고요. 설비 투자와 매출액 사이에 산점도가 있습니다. 그 교재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이 매출액의 증가가 이 두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다중선형 회귀 모형은 이런 형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오차는 평균은 제로가 되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인 등분산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그리고 독립변수와 독립적으로 가정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역시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중선형 회귀식은 이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주어진 여기 기대값으로 표시했어야 되겠죠. 자, 이제 이거 기대값을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정정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고 그거에 대한 추정량이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정량을 계산한 것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개수들은 이 모수를 추정하는 추정량인 개수들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조건을 당연히 만족해야만 합니다는 얘기예요. 오차의 제곱의 총합이 최소가 되도록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 설명했던 내용이라서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단지 변수만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추정계수 B1이나 B2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무엇을 뜻할까 하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딘가에 BJ번째 요소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BJ번째 추정계수가 갖고 있는 의미는 나머지 변수들 모두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즉 나머지 변수들은 다 상수 취급을 했을 때 XJ 앞의 개수가 BJ거든요. 이 BJ는 어떤 XJ 앞의 개수가 BJ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그 XJ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이 상수였다라고 가정했을 때 XJ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나타나는 이 Y의 변화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개수의 뜻이에요. 자, 앞에서 우리가 일변수 함수일 때 자, 이 여기서 베타1의 추정량인 B1을 썼을 때요. B1이라 했을 때 여기 추정량 Y 해시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일변수 함수였을 때도 이거 설명했었거든요. 자, 그때는 이제 변수가 하나일 때는 굳이 첨자를 붙이지 않았었죠. 자, 여기에서 이 B1이 이 추정량 B1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면은 바로 이제 여기 베타1의 추정량이죠. 이 베타1이 기울기를 나타냈었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하고 봤더니 바로 이 단위를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바로 이 반응 변수의 변화량의 의미가 바로 이 앞에 개수의 뜻이었어요. 다변수 함수에서도 각각의 개수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베타1의 의미를 구하려고 한다면 나머지 변수를 상수 취급했을 때 x1을 한 단위 증가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광고 비용을 한 단위 더 단위가 이제 1억이라고 가정하면 1억 원을 더 증가시켰을 때 매출액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라든가 또는 조금 전에 이제 도표를 보면 설비 투자가 있었죠. 설비 투자의 단위도 역시 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설비 투자를 할 때 1억 원을 더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역시 매출액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개수들도 각각의 독립변수의 의미에 따라서 그와 같이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제 앞에 다뤘던 그 예문을 쭉 이 식에다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이제 최소 제곱해 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하는 그런 베타 제로, 베타1, 베타2를 계산해 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x1 앞의 개수는 여기 의미하는 바는 X2 즉 설비 투자를 고정시켜 놓고 광고비를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매출액은 1.189만큼을 늘어나고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단위가 억이라고 가정한다면 1억 1,890만 원 정도가 매출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기 마이너스라는 것은 자, 이제 X1을 고정시켜 놓고 X2 설비 투자를 더 했는데 오히려 매출액은 줄어들었어요. 자, 이 말은 건 뭐냐면 설비 투자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직접적으로 매출액으로 바로 유도가 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설비 투자를 더 증가하면 생산량이 많아지고 상품을 더 많이 판매하게 되면 그만큼 매출액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도표로 본다면은 오히려 설비 투자를 늘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오히려 그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안목에서 본다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만 만약에 장기적인 목표로 본다면 이게 달라질 수는 있겠죠. 아무튼 이 도표 안에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광고비하고 설비 투자 매출액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다중회기선을 찾아보니까 이 다중회기 시계 모양이 이런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유의성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즉 각각의 이 모수들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모수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는데 유의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걸 할 필요가 없게 됐죠. 서로를 비교할 요인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회귀 분석을 하게 될 때는 거의 대부분 이제 유의적이다. 다시 말해서 이 베타0부터 베타 K까지가 다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귀무가설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 다른 요인이 적어도 하나라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유의성 검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도 우리는 오차를 총 제곱합 이렇게 해서 총 제곱합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SSR은 회귀 제곱합이고요. SSE는 오차 제곱합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또는 잔차 제곱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오차를 분해를 해서 살펴본 결과 이건 증명도 했었습니다. 앞 시간에. 수학교로 본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도 살펴봤었는데요. 이렇게 총 제곱합은 오차 제곱합, 잔차 제곱합이라고도 하는 그 오차 제곱합하고 회귀 제곱합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각각의 총 제곱합, 회귀 제곱합, 오차 제곱합을 각각의 자유도로 나누게 되면 분산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다르게 변동량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회귀 변동량, 오차 변동량, 총 변동량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SE에 대해서 자, 이제 여기 SSR이 있었고요. 즉 회귀 제곱합이 있고 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다루고자 하거든요. 다중선형 회귀예요. 그래서 독립변수가 K개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SSE를 그 자유도로 나눴을 때 여기서 자유도는 이 오차 제곱합의 자유도는 n-k-1입니다. 자, 이와 같이 됩니다. n-k-1이 자유도가 되고요. 자, 이것을 우리는 MSE라고 표시를 하고요.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오차 평균제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잔차 평균제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 MSE는 이와 같이 해서 약소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SR을 또 약소를 하죠. 자,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SSR을 그 자유도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이 SSR을 그 자유도는 여기 K예요. 그래서 자유도는 K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자, 우리는 이제 이 MSR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이 SSR이 회귀 제곱합이잖아요. 그래서 회귀 평균 제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MSR을 회귀 자, 이제 오차 제곱합 회귀 오차 평균 제곱, 회귀 평균 제곱은 각각 이건 앞에서도 다 했던 거고 달라진 점은 이렇게 자유도. 우리는 앞에서 독립변수가 하나로 주어지는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 여기가 자유도가 1이었지만 지금 독립변수가 K개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K로 표시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했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변수가 하나일 때는 모수가 2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은 여기 보다시피 여기 변수 이 모수가 몇 개냐면은 전체 K 플러스 1개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N 마이너스 그리고 K 플러스 1이잖아요. 그냥 쭉 풀어서 쓴 것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차 평균 제곱, 회귀 평균 제곱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자, 얘네들을 지금 우리가 왜 하냐면 검정 통계량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검정 통계량은 이미 앞에서 했던 것처럼
MS2분의 MSR로 약속되어 있거든요. 자, 이것이 검정 통계량인데요. 뭘 검증하는 통계량인지 먼저 그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는 귀무가설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앞서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고요. 이건 이제 기호 표기를 다시 쓴 것뿐이에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 이제 이 오차 평균 제곱은 MS2로 표시하고요. 그다음 SSE를 자유도 N-K-1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차 평균 제곱은 보다시피 분산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추정량이라는 것도 이미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이제 다중선형 회귀 모형에서 유의성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는 어떤 것을 지금 검증하고 싶은 거냐면, 자, 귀무가설을 잘 볼까요? 우리는 이 앞에 개수들이 있죠. 이 개수들이 다 0이다라고 이제 가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독립변수가 하나인 경우도 우리가 생각했었죠. 만약에 이 베타는 기울기를 나타내잖아요. 변수가 하나밖에 없었을 때 베타 0이라는 것은 둘 사이의 관계를 찾지를 못하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이 회귀 분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y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런 걸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이 회귀 분석의 기본 개념이고, 더군다나 이제 선형으로 잡았으니까 선형 회귀 분석의 기본 아이디어는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y가 얼마큼 변할까 하는 것을 찾아보려는 게 목적인데, 만약에 이 앞에 이 모수가 0이 되어버리면은 회귀 분석을 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어버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변수 함수일 때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얘네들의 개수가 모두 0이면은 어떤 변수, 이 어떤 설명 변수에 대해서도 관련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각각 설비 투자라든가 또는 광고비를 투자했을 때 매출액이 늘어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 앞에 모수들이 전부 다 제로가 되어버리면은 더 이상의 다중선형 회귀 분석을 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귀무가설을 다음같이 세운 거예요. 베타1, x1의 모수, 앞에 있는 개수인 베타1, x2 앞에 개수인 베타2, 이들 모두가 다 0이다. 0이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제 회귀 분석할 이유가 없게 돼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한 대립가설은 적어도 어느 하나라도 0이 아닌 게 있다. 즉, 이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라는 것을 대립가설로 세워보겠습니다. 바로 이걸 이제 검증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F 검정 통계량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건 앞에서도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도 F 검정 통계량을 했었잖아요. 자, F 통계량을 이용합니다. F 통계량의 정의는 MS2분의 MSR이에요. 이 회귀 분석에서의 F 통계량은 이걸로 계산합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여기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MSE는 SSE를 N- 자유도 K-1로 나눈 거고, 자, 이제 MSR은 SSR을 자유도 K로 나눈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근사적으로 F 통계량을 따른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별도의 증명 없이 그냥 결과만 사용할 텐데요. 분자의 자유도가 K죠. 그리고 분모의 자유도는 N-K-1입니다. 자, 이런 F 통계량의 표를 보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유의 수준 알파 0.05였을 때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를 통해서 뒤에 부록에 보면 이 표를 통해서 F값을 찾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F 통계량에서 이 F값을 찾았을 때, F값을 이렇게 찾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임계값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 위 수준 알파에 의한 임계값이 결정이 됐을 때, 만약에 이 F 통계량을 계산한 이 수치가 F 임계값, 유의 수준이 결정되어 있고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가 결정된 그 F 임계값보다 크게 나오면은 여기가 기각력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각력에 속하면은 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즉, 베타1부터 베타 K가 모두 0이다 라는 말이 기각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어느 하나라도 0이 아닌 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반응 변수를 적어도 어느 하나라도 0이 아닌 어떤 변수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F 통계량을 이용해서 우리는 기각년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부록을 통해서 F값을 찾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 통계량의 값을 계산해서도 구할 수 있고요. 또는 그 부록에 보면은 그 안에 깨알 같은 글씨로 확률이 있잖아요. 그 확률 값이 유의 수준보다 작게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기각력 안에 속했다는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기각을 하게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보다시피 우측 검정을 하게 돼요. 여기 보다시피 MSE에 비해서 MSR이 커지게 되면은요, 값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한쪽으로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측 검정을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여기 보다시피 이 검정 통계량은 F 검정 통계량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근사적으로 F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도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K는 독립변수의 개수를 말합니다. 그 설명변수의 개수예요. 자, 이제 검증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자, 요게 F알파라는 요 인계값보다 크게 나오게 되면 기각류 안에 속한다는 얘기니까 귀무가선을 기각하게 되고요. 만일 뒤에 부록에 있는 확률값을 이용해서 그 확률이 유의수준보다 작게 나오더라, 그러면 이거는 기각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귀무가선을 기각하고 귀무가설이 기각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적어도 어느 하는 0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자, 그럼 이와 같이 귀무가설이 기각이 됐다는 얘기는, 즉 모두가 0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느 하나도 0이 아닌 게 있으니까, 그러면 개별적으로 이제 이 모수들을 다시 검증을 해야 돼요. 이때 전체 이 F통계량은 보다시피 귀무가설 베타1, 베타2, 베타-K가 모두 0이다 라고 했던 이런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모든 모수의 유의성에 대한 총체적인 검증을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개수에 대한, 모수에 대한 총체적인 검증을 하잖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검증할 때 베타 제로값은 검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는 앞에서 일변수 함수일 때 x가 0일 때 y값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키와 몸무게 이런 관계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키가 0인데 몸무게가 나타난다, 이런 의미를 띠고 있으니까, 만약에 통계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0인 어떤 이 독립변수가 0일 때의 수치가 필요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얘는 따로 검증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다중회귀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베타 제로는 따로 검증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따로 검증하지 않고, 그래서 이 베타1부터 베타-K, 이 K개의 모수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토탈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F 검정 통계량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이 귀무가설이 기각되면은 어느 하나라도 0이 아닌 게 있다 했으니까 개별적인 모수들을 검증하게 되죠. 이때 개별적인 모수를 검증할 때는 T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아둬야 돼요. 전체를 조사할 때는 F통계량을 이용하지만, 이제 F통계량을 이용해서 귀무가설이 기각이 됐을 때는 개별적으로 이 모수를 검증할 때는 T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잘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T분포는 만약에 이제 얘가 기각이 됐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검정 통계량 할 때 우리가 이제 베타 J, J번째 적어도 어느 하나가 0이 아니다 그랬는데, 그럼 귀무가설 이제 이걸 또 역시 0이다 놓고 보고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그러면 0이 아니다 라고 놓을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개별적인 모수를 검증할 때는 이제 검정 통계량을 T 통계량을 사용할 것인데요. 자, 이것은 SBJ는 뭐냐면은 바로 이 베타 J의 추정량을 BJ를 표시했을 때 이 BJ의 그 표준 편차를 말합니다. BJ의 표준 편차분의 이 추정량의 이 비율이에요. 이 비율은 근사적으로 다음과 같이 자유도가 n-k-1이 되는 자유도예요. T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 모수를 검증할 때는 T분포를 이용하고, 종합적으로 총체적인 검증을 할 때는 F분포를 사용한다는 것을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앞에서 단순 선형 회귀 분석할 때는 따로 이렇게 개별적인 모수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개를 종합적으로 검증한 다음에 귀무가설이 기각될 때는 각각에 대한 모수에 대한 검증을 따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T분포를 다시 이용한다는 것을 잘 알아두세요. 이 T분포나 F분포는 우리 지금까지 분포를 계속 활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낯익은 그런 분포들일 거예요. 역시 표를 보는 방법도 뒤에 부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F검정은 회귀모형의 모든 모수 베타1부터 베타-K의 유의성에 대한 토탈 검정이에요. 총체적 검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분산 분석 단원에서도 했던 것처럼 표를 만듭니다. 변동 요인에 대해서 처리, 이제 처리 제곱합, 오차 제곱합 이런 것들을 다 해요. 이거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처리제곱합은 다른 말로 회기제곱합이라고도 합니다. 자, 자유도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오면 이런 도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이렇게 하면 되고요. 과제물로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과제물에도 이런 분산 분석표를 다중선형 회귀 모형의 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조금 이제 이 소수점 계산하고 막 계산기를 이용한다는 좀 번거로움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문 통계 프로그램을 잘 다룰 수 있다면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시험에서는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학교 그 담당 교수님의 재량껏 전산실에서 그걸 계산하게끔 시험을 전산실에서 보는 이제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좀 이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는 학교 전산실에서 통계 시험을 치르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럴 경우라면 이제 통계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다룰 수 있다면 계산할 때 큰 어려움은 없어도 되는데요. 그냥 계산기를 이용해서 해야 된다면 평소에 많이 연습을 해두세요. 그런 것이 조금 번거로울 뿐이지 사실 통계 부분은 조금만 깊게 들어간다 보면은 저도 우리가 인문 수준에 대한 통계 분야거든요. 통계도 깊게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분석을 잘못하게 될 때는 전혀 다른 결과 나오기 때문에 항상 신경 쓰고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겠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인문 수준의 어떤 통계학 개론 과정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학습할 수 있을 겁니다. 큰 틀을 잡고요. 통계의 흐름, 처리 과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 다중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분산 분석표 만드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예문에 대한 분석표를 만든 거예요. 검정 통계량을 계산했고, 근데 이 P값을 보세요. 굉장히 작은 값이죠. P값이 0.0002로 나왔으니까 이것은 유의 수준을 만약에 0.0으로 잡았다면 그것보다 훨씬 작으니까 당연히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만약 유의 수준 알파 값을 0.001로 잡았다 할지라도 0.01이죠. 0.01이죠. 0.01하고 0.05. 우리가 알파를 5%인 걸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만 만약 0.01로 잡았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작으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의성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베타 1부터 베타 K가 모두 0이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기각했을 때 당연히 개별적인 모수에 대한 검증을 또 따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별 개수에 대한 유의성 검정 T 검정입니다. 자, 이제 이걸 차이점을 잘 구별해야 돼요. 전체 총체적인 검증을 할 때는 F 검정, 개별적인 검증을 할 때는 T 검정이라는 것을 잘 알아두세요. T 검정 이렇게 계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유도가 n-k-1이 되는 T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T 분포의 그 표를 이용해서 확률값을 계산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귀무가설을 기각할 것인지 기각할 수 없는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자, 이제 검전하는 방법은 보다시피 이 T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양측 검전하게 돼요. 여기 이제 유의 수준 알파 결정되면 양측이니까 오른쪽 반 2분의 알파, 왼쪽 반 2분의 알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는 이제 P값을 이용해서 P값이 알파보다 작게 나오면은 기각하고 요 기각류 안에 속하면 역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처음에 제시했던 그 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각각의 추정값들하고 표준 오차 그리고 T 통계량 값 그리고 P값들을 다 조사를 해본 결과 자, 이제 이 P값은 보다시피 베타1은 0.05보다 작은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0.05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 베타1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귀무가설을 기각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베타2는 0.05보다 훨씬 큰 값이 나왔죠. 이 기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유의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베타1이었네요. 베타1은 x1에 대한 그 계수 부분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설비 투자가 x2라고 났었고 그리고 광고비가 x1이라 났었을 때 광고비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매출액이 결국 광고비를 증가시켰을 때 매출액이 증가한 상태가 됐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앞에서 그 회귀 분석식을 계산할 때 x2 합의 계수가 마이너스였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로 나왔었어요. 여기 앞에 다 계산했던 값이었죠. 우리 앞에서 더 앞으로 가야 되겠군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요 값이에요. 아까 베타0, 베타1, 베타2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매출액은 광고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기각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P값이 굉장히 큰 값이 나왔거든요. 유의수준 0.05보다 월등히 큰 값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0.7이잖아요. P값이. 얘는 0.0이니까 얘는 0.05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기각이 됐지만 얘는 기각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각각의 단순 회계에서 유의적일지라도 다중 회계에서는 설명 변수들끼리 높은 상관관계 값을 갖게 되면 그들 중 일부 변수가 비유의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유의적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귀무가설이 기각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유의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 일부 변수가 유의적이지 않다, 비유의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즉 기각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각각의 단순 회계에서는 유의적이다. 왜냐하면 이건 뭘 말하냐면 앞에 처음에 우리 이 절을 처음에 시작할 때 1절에서 이렇게 산점도가 있어요. 산점도가 3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책을 보세요. 그럼 어느 정도 설비 투자도 비례해서 매출액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유의적이다라고 이제 잠정적으로 그 산점도를 보고서 판단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다중회계로 넘어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순회계에서는 각각의 이제 광고비라든가 그 다음에 설비 투자가 어느 정도 매출액하고 유의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었는데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다중회계를 해보니까 그리고 이 설명 변수들끼리 높은 상관관계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설명 변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광고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비 투자 있죠. 이런 것들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를 갖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들 중 일부는 비유의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 회계를 해보고 다중 회계도 복합적으로 해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매출액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만약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만 분석을 했을 때 이 단순 회계 분석을 했을 때 내린 결론 하나만 갖고 판단하지 말고 다시 복합적으로 우리가 다중 선형 회계 분석도 해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 자료를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도 이해할 수 있겠죠.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쭉 다시 읽어보세요. 교재에 좀 더 자세하게 저자분들이 설명해놨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가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우리는 15장 3절 결정계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정계수의 이 정의는 똑같습니다. 단순 선형 회계 분석 단원에서도 살펴봤던 R제곱 이 결정계수는 SST분의 SSR이에요. SST 총제곱합분의 회기제곱합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총제곱합 중에서 이 회기제곱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면 클수록 R제곱값은 1에 가까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R제곱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SST는 SSR 플러스 SSE였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분자보다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총제곱합 중에서 이 SSR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면 클수록 그럼 이건 1에 가까워져요. 뭐 0.9, 0.95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뭘 나타냅니까 하면은 바로 여기 우리 앞에서도 배웠었죠. 추정된 회기식이 총 변동량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그 회기식이 우리가 이 총 변동량의 많은 부분을 설명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회기식이 나오잖아요. 이런 회기식에 대해서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한 그 통계 자료에 대한 많은 부분을 어느 정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는데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값이 R제곱이 0에 가까운 값이 나와요. 만약에 0.2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그럼 적절하게 설명을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회기식을 다른 걸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봐야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즉 회기식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증할 때 이 R제곱이라는 결정계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앞에 들었던 예문에 대한 이 결정계수를 찾아보니까 0.9088이 나왔습니다. 자, 앞서 했던 그 식이 있었잖아요. 앞에서 다뤘던 예문에
그 식은 여기 y는 이퀄 베타 제로가 17.176 그리고 베타 1이 1.186 그리고 x1 베타 2가 마이너스 0.237 x2였었잖아요. 광고비와 그리고 설비 투자에 대해서 매출액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다중회귀식이 잘 설명하고 있나라는 것을 확인할 때 이 결정계수를 이용한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0.98 정도라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1에 가까울수록 추정된 회귀식이 이 추정된 회귀식이 총 변동량의 많은 부분을 제대로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우리가 다중회귀식을 제대로 잘 선택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은 이제 다중 선형 회귀식을 앞에 단순 선형 회귀식과 마찬가지로 어떤 검증하는 절차를 쭉 살펴봤었습니다. 전혀 낯설거나 어려운 내용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회귀식이 별량이 많아졌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15장 4절의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